히가시노 게이고와 그의 작품들을 사랑하시는 전세계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박인곤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이제 교수님 왕덕후시고 저는 덜덕후. 바로 지난 시간에 회랑정 살인 사건 그 이제 일반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그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왕덕후신가. 이거 오늘은 이제 스포일러 버전 함께 할 텐데요. 회랑정 살인 사건 스포일러 버전 책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요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곧 70살이 되는 기쿠요 부인은 회랑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급 여관에 도착합니다. 사실 기쿠요는 나이가 70이 아니라 이제 30대 초반인 에리코입니다. 70살의 노인으로 분장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분장을 하고 회랑정을 방문한 데는 엄청난 사연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이 회랑정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로라는 남성인데 회랑정에 오기 전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애인인 에리코가 머물고 있는 회랑정에 밤늦게 와서 불을 지르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로만 죽고 에리코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살아났고 에리코는 병원에서 퇴원하기 얼마 전에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리코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은 것처럼 꾸민 것이지 진짜로 자살한 것은 아니에요. 에리코가 이런 일을 꾸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인 지로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였고 그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 에리코는 자살한 것처럼 꾸민 후 기쿠요라는 70살 먹은 노인으로 분장을 하고 자신에게는 악몽과 같은 장소인 회랑정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에리코는 자신에게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이치가하라 다카아키 왕회장의 비서로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회랑정 여관은 왕회장의 소유인데 왕회장이 얼마 전에 죽어서 가족이 없는 그의 유언장을 토대로 친인척들에게 재산 분할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산과 관련되는 친인척들이 회랑정에 다 모인 것이에요. 6개월 전 화재 사건 때도 왕회장의 친인척들이 다 모였었고 그 중에 애인 지로를 죽인 인물도 있음을 아는 에리코가 범인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 회랑정에 변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회랑정에 도착해서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에리코는 돌아가신 왕회장의 친인척들을 다 만납니다. 그들은 왕회장이 남긴 재산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카아키 왕회장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왕회장은 회랑정 총지배인인 마호라는 여성과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모든 친인척들이 알고 있고요. 말년에는 또 왕회장이 비서인 에리코와도 결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친척 중 한 명이 비서였던 에리코는 여자로서는 아무 매력도 없는 못생긴 여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에리코가 들으면서 속으로 열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에리코는 놀라운 뉴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요. 그것은 에리코가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편지로 자신에게 남겼고 왕회장의 유산 분배가 있는 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유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리코의 유서에는 6개월 전에 그녀의 애인 지로가 죽었던 화재 사건의 진실과 에리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뒷배경 등의 내용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쿠요 부인은 내일이 왕회장의 유언을 공개하는 날이니 내일 유언과 함께 에리코의 유서도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실 에리코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서가 있다는 정보를 친인척들에게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의 화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곤란한 사람이 분명 이들 중에 있을 것이고 에리코가 남겼다는 유서 편지를 분명히 오늘 밤에 훔치러 오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6개월 전 화재 사고의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리코는 회랑정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 정체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다. 남은 일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정체불명의 상대방의 반응을.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밤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내일이 되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계를 보았다. 아직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른을 눈앞에 둔 노파라는 걸 감안한다면 잠자리에 드는 게 당연한 시각이기도 하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베개 밑에 봉투를 두었다. 에리코의 유서다. 출입문은 잠그지 않기로 했다. 적은 문이 잠겨있을 걸 예상하고 마스터키를 훔쳐내겠지만 만약 입구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열린 문은 범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해두자. 이번엔 가방을 열고 안에서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꺼냈다. 8mm 비디오 카메라에서 최대 2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하다.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고 본체를 다시 가방에 넣은 뒤 렌즈 부분을 밖으로 내놓고 방 입구 쪽을 찍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했다. 준비 끝.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의미로 중얼거렸다. 눈을 감았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긴장으로 마음이 흥분됐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잠을 잘 상황이 아닌 것이다. 예, 이렇게 잠을 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에리코는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누군가가 살금살금 에리코의 방에 들어옵니다. 에리코는 눈을 뜬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요. 에리코의 방에 들어온 누군가는 역시나 에리코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유서를 훔쳐갑니다. 이 침입자가 나간 후에 에리코는 얼른 일어나서 녹화된 비디오를 돌려보는데 침입자가 누군지 알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침입자는 다름 아닌 유카라는 젊은 여성인데 절대로 이번 일에 연루될 것 같지 않은 여성이에요. 에리코는 한참을 방에 앉아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유카의 방에 가서 추궁하든지 죽여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밤중인 새벽에 에리코는 복도를 살금살금 조심히 걸어서 유카의 방에 들어갑니다. 유카는 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기에 에리코가 이불을 들춰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카가 옆구리에 칼이 찔린 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피가 흥건히 이불에 흘러나와 있고 유카는 죽어 있어요. 너무도 당황하고 놀란 에리코는 어서 방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유카가 훔쳐간 유서는 찾아야겠다고 방 안을 둘러보지만 방 안은 유카를 죽인 사람이 이미 유서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리코는 유카의 피 묻은 손을 보다가 바닥에 다잉 메시지를 피 묻은 손가락으로 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문자 N자와 비슷한 글자였는데요. 에리코는 얼른 그것을 지우고 그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회랑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살해당한 유카가 발견된 것이에요. 결국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오고 유카가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러던 차에 회랑정에 2사람이 도착하는데 후루키 변호사와 그의 조수인 히로미예요. 후루키 변호사는 오늘 있을 왕 회장의 유언을 발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인 유카가 살해당한 사건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회랑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사정 청취를 합니다.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에리코도 경찰관들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에리코는 자신이 가져온 유서 이야기를 경찰에 하고 방에서 유서를 가져오겠다고 하며 경찰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유서를 찾지만 유서는 없어요. 사실 유카가 지난밤에 훔쳐간 것을 알지만 모르는 채 에리코가 한 것이에요. 결국 누군가가 기쿠요 부인의 방에 들어와 에리코의 유서를 훔쳐갔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한편 에리코는 자신의 애인이었던 지로를 생각합니다. 사실 지로와 관련되어서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애인인 지로는 왕 회장의 친아들이었어요. 왕 회장이 젊은 시절 어떤 여성과 잠시 만났다 헤어졌는데 그 여성이 왕 회장의
아들을 낳아 힘들게 키우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 회장이 말년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왕 회장은 비서인 에리코에게 자신의 아들을 찾아보라고 시켰고, 에리코는 힘들게 왕 회장의 아들인 지로를 찾게 되는데, 지로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나서 에리코와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로가 6개월 전 회랑정에서 에리코와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는 사건 때 불에 타 죽은 것이에요. 사실 에리코는 화재 사건 때 아마도 지로를 죽인 사람이 지로가 왕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지로가 왕 회장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 사람이 지로를 살려두면 왕 회장의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니까 지로를 죽였을 거라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지로가 왕 회장의 아들인 것은 자신밖에 모르는데 과연 어느 누가 또 알고 있었을지 에리코는 궁금한 것입니다. 한편 유카가 에리코의 방에서 에리코의 유서를 훔친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유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유서 때문에 공경에 처할까봐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유카가 사랑한 사람은 삼촌인 나오유키였다는 것까지 밝혀지는데, 하지만 유카를 죽인 범인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유카의 방에서 나온 머리카락 몇 개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혈액형 AB형의 20, 30대의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여성이 현재 회랑정에 없습니다. 사실 그 머리카락은 에리코의 것인데 현재 에리코는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해 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에리코가 유카의 방에 갔을 때 머리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회랑정에 없는 사람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에리코는 자신이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것이 들킬 것 같아서 조마조마합니다. 한편 에리코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과 증거들을 머릿속에서 깊게 생각한 끝에 누가 범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새벽 2시에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목욕탕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얼음 깨는 송곳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회랑정 총지배인인 마호였어요. 지로를 죽인 범인이자 유카를 죽인 범인이 마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호는 죽기 직전에, 에리코에게 죽기 직전에 공범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에리코는 사실 이미 그 공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사실 마호보다 그 공범이 이 모든 일을 꾸민 인물인 것입니다. 에리코는 내일이면 그 공범도 내 손에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총지배인 마호의 시신이 발견되고 회랑정은 다시 한번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경찰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더욱 놀라게 되고 회랑정에 모인 사람들도 회랑정 지배인인 마호가 왜 살해당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러던 차에 경찰에서는 회랑정 모든 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에 에리코는 경찰에서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타이머의 스위치를 누르고 나옵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나오자 경찰에서는 기쿠요 부인으로 변장한 에리코에게 당신은 기쿠요 부인이 아닌 젊은 사람인데 변장했다고 밝히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며 다가옵니다. 이 에리코는 뒷걸음질 치는데 경찰들이 에리코의 팔을 붙잡으며 가발을 벗기라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주변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에리코가 아까 식당에 들어갔을 때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미리 설치해둔 전기 누전 장치의 타이머를 누르고 나왔는데 그것이 작동을 한 것이에요. 엄청난 화염에 회랑정이 휩싸이게 되고 다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에리코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화염에 쌓인 복도로 나가다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놀랍게도 에리코의 애인이자 6개월 전 불에 타 죽은 지로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불에 타 죽은
지로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이렇습니다. 에리코가 왕 회장의 아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찾게 된 지로는 진짜 지로가 왕 회장의 아들 지로가 아니고 가짜 지로였어요. 가짜 지로가 진짜 지로 행세를 한 것입니다. 가짜 지로의 이름은 히로미입니다. 히로미. 현재 후르키 변호사의 조수로 있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왕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히로미인 것을 알고, 사실은 가짜인데 그 히로미를 후르키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조수로 일하게 한 것이었어요. 사실 히로미와 왕 회장의 진짜 아들인 지로는 고아원 친구 사이예요. 그때 어려서부터 이제 알았던 거죠. 히로미가 지로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 사실을 이제 에리코로부터 알게 되자 자신이 진짜 지로인 것처럼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리코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왕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회랑정 지배인인 마오도 히로미와 손잡고 그를 도와서 왕 회장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불이 난 현장도 가짜 지로, 즉 히로미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진짜 지로를 오게 해서 그를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이고 에리코도 죽인 다음에 두 사람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꾸미고 자신은 왕 회장의 아들 지로처럼 행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히로미에게 왕 회장이 나중에 연락을 해와서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뒷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에리코와 히로미는 큰 불이 난 회랑정에서 화염에 둘러싸여서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왕 회장이 죽었을 때 기뻤겠군.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정도 행운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 유언장 공개를 얼마나 학수고대 했는데 이곳에 와서 유카를 죽였다는 마호의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미칠 것 같더구만. 자칫하면 계획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마호가 유카에게서 뺏은 유서를 어디다 숨겨놨거든. 아마도 마호는 히로미를 협박하기 위해 유서를 숨겼을 것이다. 신경이 쓰였던 건 유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는데 그게 설마...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일 줄이야. 내가 경찰에 붙잡히면 곤란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손을 뒤로 뻗어 가방을 뒤졌다. 휴대용 술병이 손에 잡혔다. 내 계획은 완벽했어. 단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그날 밤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고 목을 졸라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설마 당신이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 왜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았지? 글쎄, 이유야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을 볼 때마다 항상 목을 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항상? 당신을 안을 때 야망을 위해 꾹 참고 당신을 안았지만 솔직히 끔찍하게 싫었거든. 이대로 목을 조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침대 속에서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에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을 품고 있던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지로는 죽었다. 나의 지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예, 이렇게 그 두 사람 대화 가운데 뭐 이제 에리코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정말로 사랑했던 전에 지로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요. 이러는 가운데 회랑정은 크게 불길에 휩싸이는데 히로미는 에리코의 가슴을 칼로 깊이 찌릅니다. 근데 에리코는 전혀 피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그 칼로 찌르는 순간 에리코는 그녀의 손에 든 술병 안의 석유를 히로미와 자신의 몸에 끼얹고 히로미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 이게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뭐 좀 이제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막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나의 지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예.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존재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소설 앞쪽에 네. 굉장히 지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요. 많이 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밑밥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반전이 완전히 더 엄청난 충격인 거죠. 네. 예. 회랑정 살인 사건 너무나 흥미롭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까지
예. 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교수님 새벽 3시 40분까지 저 작업을 하셨는데 감사드려요. 예. 교통경찰의 밤 지난 시간에 그 일반편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예. 이제 스포일러 버전인데 총 6편의 단편 가운데 한 편만 오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스포일러 버전입니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6작품 가운데 5번째 작품 고르셨잖아요. 예,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예, 여기 치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고르셨다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사이토는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인 하루미와 골프장으로 미래를 갔다가 볼보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아요.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을 사이토의 아내인 마사에가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토의 아내인 마사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수완가였고 사이토는 마사웨를 회사에서 상사로 모시고 있다가 결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이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사이토는 이혼을 당하게 되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이토는 불륜 상대인 하루미에게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데 하루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볼보 차 안에서 하루미와 심각하게 하고 있다가 사이토는 하루미가 마시고 있던 커피캔을 자신이 빼앗아서 다 마십니다. 그리고 다 마신 커피캔을 차창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타고 있던 마치코의 눈에 사이토가 던진 커피캔이 맞아요. 크게 비명을 지르는 마치코를 옆에서 운전하며 지켜보던 남자친구인 시니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고 마치코를 살펴보니 한쪽 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남자친구인 시니치는 얼른 마치코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려준 이야기에 시니치는 망연자실합니다. 그것은 마치코의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시니치는 고속도로를 타기 바로 전 마치코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알아보는데 고속도로에서 마치코가 눈에 무엇을 맞기 바로 전에 앞에서 달리던 하얀색 볼보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무엇을 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니치는 자신의 차 안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안에는 앞차에서 날아온 커피 캔이 발견됩니다. 시니치는 이 커피 캔을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아서 보관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만으로는 앞차의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로 얼버무려요. 이에 화가 난 시니치는 자신의 힘으로 하얀색 볼보 자동차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토는 불륜 상대인 하루미에게 자신이 아내인 마사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눈치챘기 때문에 아내의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를 완전범죄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완전범죄로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사이토와 하루미는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이토는 테이블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가져왔다. 실은 다음 주에 아내와 같이 야마나카 호수에 있는 별장에 가기로 했거든. 그 근처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 그날만은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가 되는 거지. 그때 하루미 당신은 아무도 몰래 기차를 타고 도쿄를 빠져나오는 거야. 물론 행선지는 우리 부부가 있는 별장이지. 저녁 때까지만 도착하면 돼. 기차를 타고 차를 가져가면 안 돼? 하루미가 물었다. 안 돼. 차는 눈에 띄잖아. 만에 하나 사람들 눈에 띄면 모처럼의 계획이 엉망이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별장 근처에 와서 볼보 트렁크에 숨는 거야. 내가 미리 차 열쇠를 주고 별장 뒷문도 열어둘게. 하루미는 침대 안에서 몸부림쳤다. 트렁크에 숨으라고? 싫어. 꼭 갇히는 것 같잖아. 나갈 수 없으면 어떡해.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쨌든 내 말 끝까지 들어. 저녁 때쯤에 내가 슈퍼마켓에 가자고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나올게. 물론 물건을 사러 가는 건 아니야. 인적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내를 죽일 거야. 거기를 X지점이라고 가정하지. 시체를 X지점에 묻으면 트렁크를 열어줄게. 그러면 당신은 재빨리 밖으로 나와서 아내로 변장해. 그래봤자 윗도리를 입고 안경과 모자를 쓰는 정도지만 말이야. 내 아내랑 키와 체구가 비슷하니까 얼핏 봐선 구별할 수 없을 거야. 변장이 끝나면 내가 조수석에 앉을 테니까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 그리고 당신의 운전해서 별장으로 가는 거야. 그 무렵이면 별장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될걸? 그러면 그 앞에 차를 세워. 차를 세우라고? 변장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떡해. 염려 붙들어 매. 입으론 친하다고들 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더구나 그때쯤이면 어두워졌을 텐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러면 괜찮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나만 내려주고 당신은 다시 운전해서 지금 온 길로 돌아가. 나는 사람들에게 아내가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다시 슈퍼마켓에 갔다고 해둘게. 그리고 당신은 X지점으로 가는 거야. 응? 시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나 혼자?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 X지점에 도착하면 윗도리와 안경 등 아내 물건을 다시 시체에 놔두는 거야. 하루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한밤중에 시체와 같이 있으라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사이토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작게 흔들었다. 할 수 있어. 당신은 닥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잖아. 하루미는 괴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다시 트렁크 안에 숨는 거야.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또 트렁크 안에 숨으라고? 그때쯤이면 내가 소란을 피울게. 슈퍼마켓에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군가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하고 나는 누군가의 차를 타고 X지점으로 향하겠지. 그리고 볼보와 함께 시체를 발견하는 거야. 나는 같이 간 사람에게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러 가면 내가 직접 볼보를 운전해서 가까운 역에 당신을 꺼내줄게. 그러면 당신은 천연덕스럽게 다시 기차를 타고 도쿄로 가면 돼. 그리고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되고. 그녀는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러면 당신 아내는 혼자 슈퍼마켓에 갔다가 도중에 괴한에게 피살된 게 되겠군. 그리고 그때 당신은 별장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으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고. 예, 이렇게 이제 사이토가 아내를 죽인 후의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하루미가 돕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꾸미는데, 하루미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알리바이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사이토는 자신이 하루미가 근무하는 카페에 전화를 걸어서 하루미가 출근했냐고 묻고 나서 끊을 테니까 하루미가 그 직후 카페로 자신이 전화해서 나는 집에 있는데 어떤 스토커 남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왔는데 카페에도 혹시 이 스토커가 전화해서 자신을 찾지 않았느냐고 하면은 하루미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 있다고 이런 작전을 이제 짜게 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바뀌는데요. 곧 결혼을 앞두고 어이없이 그 여자친구의 눈을 실명하게 만든 볼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궁리 중인 신이찌는 여자친구가 앞차인 볼보 차 뒤쪽에 있던 초록색의 가스통 비슷한 것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신이찌는 앞차가 그 근처에 있는 별장으로 캠프를 갔다 오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많은 별장을 일일이 다 뒤져볼 수도 없는 일이고, 뒤진다고 해도 볼보 자동차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별장들을 뒤져보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이찌는 유일한 증거물인 커피 캔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무작정 캠프장 근처의 별장들을 뒤져봅니다. 한편 사이토는 별장에서 아내와 주변 별장 주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사이토는 아내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술을 사와야겠다고 말하고 별장 뒤쪽에 있는 볼보 자동차로 갑니다. 트렁크를 열자 그곳에 숨어있던 하루미가 갑갑함에서 벗어나서 살겠다고 합니다. 사이토는 하루미에게 아내가 곧 오니까 트렁크 안에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루미를 다시 트렁크로 밀어넣습니다. 잠시 후 사이토는 차를 출발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소는 이미 정해놨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뛰어올 사람이 없는 깊은 숲속이다.
범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하루미는 살해될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를 테니까. 가엾지만 어쩔 수 없다. 단순히 심심풀이로 만난 것에 불과하니까. 그런 관계에서 사랑에 빠지는 쪽이 나쁘지 않은가? 예전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깨끗하게 헤어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 그런데 하루미는 헤어질 바에야 차라리 우리 관계를 아내에게 전부 털어놓겠다고 협박했다. 그렇다면 죽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리석은 여자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목적한 장소에 도착했다. 주인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그는 차를 세운 후 장갑을 끼고 나서 밖으로 나왔다. 트렁크를 열었다. 하루미는 상체를 일으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흠칫거리면서 물었다. 끝났어? 아내인 마사이를 죽였느냐는 뜻이리라.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라니? 지금부터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두 손을 하루미의 목으로 가져갔다. 예, 이렇게 뭐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지죠. 그 불륜 상대인 하루미를 죽일 계획이었던 거죠. 한편 약혼녀의 눈을 실명시킨 볼보 자동차를 찾기 위해 별장 근처에 와 있던 신이찌는 어느 한 별장으로부터 하얀색 볼보 자동차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저 차가 아닐까 생각한 신이찌는 별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내리자 별장 주인인 것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나서 왜 이곳에 들어왔냐고 따지듯이 물어요. 이에 신이찌는 별장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자 주인 여자는 찍지 말라면서 차갑게 대합니다. 신이찌는 쫓겨나듯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비닐봉지를 내밀면서 이것을 떨어뜨렸으니 가져가라고 해요. 그런데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야 할 증거물인 커피캔이 어디로 떨어져서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아요. 빈 봉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이찌는 자신이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깨끗이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하루미를 죽이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로 집으로 돌아온 사이토는 하루미의 집 주차장으로 가서 하루미의 시신을 그녀의 자동차 뒷좌석에 두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주민에 의해 하루미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루미가 죽은 시간대에 하루미가 근무하는 카페에 어떤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와서 하루미를 찾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 사람이 하루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 형사들의 레이더망에 사이토의 이름이 포착돼요. 하루미의 방에서 사이토의 회사에서 만든 옷이 여러 벌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에 형사들이 사이토를 조사하는데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하루미는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토는 그곳에서 먼 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 용의자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혹시 하루미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이토가 머물렀던 별장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토가 별장에서 파티할 때의 알리바이도 조사하는데 중간에 30-40분 자리를 비웠다는 증언을 옆 별장 사람들이 증언하자 이때 하루미를 죽였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하여 형사들이 사이토의 볼보 자동차 트렁크를 조사하는데 깨끗이 청소를 한 흔적이 있어요. 더욱 사이토가 의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들은 난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형사 한 명이 별장 주변을 둘러보다가 깨끗한 별장 야외 테이블 밑에 빈 커피캔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형사들은 하루미를 사이토가 별장 근처에다 숨겨놓았다가 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커피캔을 하루미가 마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약 이 커피캔에서 하루미의 지문이 나온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커피캔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 커피캔에서 당연히 하루미의 지문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토가 하루미를 죽인 범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어이없이 커피캔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마치코와 약혼남 신이찌는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화제를 바꾸기 위해 TV를 틉니다. 신이찌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텔레비전 스위치를 켰다. 아나운서가 살인범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참이었다.
부자 아내를 둔 남편이 애인을 살해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 참 가지가지야. 부자 아내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애인을 만들고 또 그 애인을 죽였을까? 마치코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신이치는 그렇게 말하고 채널을 바꿨다. 예. 이게 이 정작 그 피해자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모르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요. 매우 매우 상관이 있죠. 그 커피캔 그걸로 결국에는 범인을 잡았고 그게 없었다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커피캔에 그 하루미 지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마시고 나서 던지였던 거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내용이 전혀 기억 안 나요. 분명히 읽었을 거거든요. 네, 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죠. 예,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골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짧은 단편 안에 전형적인 이 불륜도 나오고요, 살인 사건 나오고, 뭐 알리바이 트릭 나오고, 그다음 반전까지 나오죠. 저도 그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이제 불륜녀를 죽일 줄이야 몰랐죠.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고. 반전. 와, 이 짧은 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단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어떻게 커피캔이 이렇게 매개가 될 것을 생각을 그러니까요. 예, 그 참 그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통경찰의 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제 단편집들이. 거기에 나오는 상황들이 그 옛날에나 가능했어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러네요. 또 CCTV가 곳곳에 있잖아요. CCTV 곳곳에 있어요. 어딜 뭐 몰래 가서 누굴 죽이고 합니까? 이건 20년 전에는 가능했던 얘기겠네요. 그래서 그 추리 작가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추리 소설 쓰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요. CCTV와 휴대폰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자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그거 저 블랙박스 돌려보면 되지. 그러니까요. CCTV 있을 텐데. CCTV 그 원본 확인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되죠. 휴대폰으로 빨리 구조 요청하면 되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추리 작가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래서 설정을 과거로 70년대. 그것도 가능하네. 80년대로 해버리면은 이걸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명탐정의 규칙 상당히 특별한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아주 특별한 작품이죠.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들으시는 이거는 스포일러 편인데 12개의 단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안 들으신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좀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2번째 단편 흉기 이야기 요것만 이제 12편 중에 그것도 12번째로 왜 이걸 고르셨나요? 이거 치정인가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치정은 아니고요. 치정은 아니네요. 치정은 의외인데요. 역시 뭐 추리 소설은 의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도 의외의 방송을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12번째 단편 흉기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오가와라 경감인 나는 연휴를 맞아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속 깊은 산장으로 휴가를 와 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소설을 보다가 졸려서 잠이 들려는 참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이 산장의 주인의 동생이자 현재 산장의 관리인으로 있는 마치다가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치다는 다급한 목소리로 앞마당에서 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마치다를 따라 나는 앞마당으로 가보니까 마치다의 아내가 거기에 서 있고 마치다의 형이자 이 산장의 주인인 세이이치로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오가와라 경감인 나는 시신에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파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옷이 피로 물들어 있고 시신 주변에는 유리 파편도 흩어져 있어요. 동생인 마치다가 새벽 1시경에 산장을 둘러보다가 형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세이치로는 수영의 배영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가운이 열려있어 불룩한 배가 그대로 드러났다. 언뜻 보기에는 외상은 모두 3곳이었다. 가슴, 오른쪽 넓적 다리, 왼 손바닥 3군데다. 예리한 칼로 찔린 것 같은 자국이 나 있었는데 특히 왼 손바닥은 관통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경감이죠. 내가 이렇게 시신을 살펴보는데 2층 난간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란 이제 오가와라 경감이 올려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덴카이치 탐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덴카이치 탐정은 2층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시신을 확인하고 동생인 마치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범인은 이 산장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경감이죠. 나는 빨리 산장의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라운지로 모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이 산장에는 나와 덴카이치 탐정 외에 5명의 투숙객이 더 있었어요. 회사원 미야모토 오사무, 그리고 그의 약혼녀, 그리고 이번 사건과 별 상관없을 것 같은 ABC라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원 미야모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죽은 세이이치로가 경영하는 제약회사였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투숙객 ABC는 분명 작가가 독자들을 교란하기 위해 등장시킨 인물일 것이에요. 소설의 핵심 내용과는 관계없는 인물들인데 그런 사실은 독자들도 한눈에 알 수 있을 테니까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숙객이 너무 적으면 상황이 부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작가가 억지로 출연시켰음에 틀림없어요. 이런 인물들은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으로 처리해버린 것이에요. 웃기죠? 이런 얘기가 소설 속에 나오니까요. 이들 외에 또 한 사람의 투숙객이 있어요. 죽은 세이이치로의 젊은 연인인데 모모카와 요심이라는 여자예요. 세이이치로는 10년 전 부인과 사별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이제 연인인데 모모카와는 3층의 주인 전용실에서 세이이치로와 함께 묵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모카와였어요. 나와 덴카이치 탐정은 모모카와를 별실로 불러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기로 합니다. 그런데 모모카와는 세이이치로가 그날 밤에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세이이치로가 왠지 시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모카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는 덴카이치 탐정에게 이번 살인사건의 핵심 트릭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덴카이치는 이번 사건의 핵심 트릭은 밀실 트릭도 아니고 아마 흉기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흉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경감님은 왜 범행 현장에 흉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흉기를 보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흉기가 의혹을 풀어줄 최대의 실마리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흉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어떻게 살해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럼 이번 사건에선 흉기를 찾아내기가 힘들겠는걸? 그럴 겁니다. 그걸 추리해내는 것이야말로 이번 소설의 주제입니다. 예, 이렇게 두 사람은 이제 흉기가 그 소설의 주제다, 이 사건의 주제다, 흉기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이 경감인 내 지시에 따라서 산장을 사사치 뒤져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 덴카이치는 관리인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덴카이치가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특이한 흉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유명한 흉기 트릭은 역시 얼음으로 만든 단검이죠. 혹은 드라이아이스 단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사라진다는 이점이 있죠. 이번 사건에서도 우선 그 트릭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아닐걸? 산장이 오기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언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거야. 방에 냉장고가 있으니 얼음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얼음은 녹아 물이 되고 시체의 옷도 젖게 되지요. 세이이치로의 가오는 젖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음은 아니구만.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 외에 또 어떤 흉기 감추기 트릭이 있나? 유리 단검도 있습니다. 물속에 던져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죠. 단검에 철사를 달아 화살처럼 쏴서 죽인 뒤 철사를 당겨 칼을 회수하는 트릭도 있었습니다. 원격 살인 트릭이죠. 그리고 소금으로 총알을 만드는 트릭도 있습니다. 피해자 몸에 박힌 총알은 그대로 녹아 혈액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죠. 예. 나는 제가 이거는 할까요? 예. 이게 여기서 나는 경감입니다. 예.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흉기를 먹어버림으로써 은폐하는 트릭도 있었어. 식품이 흉기였던 거지. 예, 잘해주셨는데 그 끝에 것도 웃기고 하여간 이 흉기 트릭이 아주 좀 재미있는 아주 유머스럽습니다. 아주 뭐 얼음 드라이아이스 그럴듯하기도 하고 유리 단검도 있는데 물속에 던져버리면 찾기 어렵고 또 소금으로 총알을 만들어서 녹아버리면 된다. 뭐 또 뭐 흉기를 먹어버리는데 식품이 흉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모든 투숙객이 라운지에 모였다는 전갈이 옵니다. 모든 투숙객이 모인 가운데 이 덴카이치 탐정은 죽은 세이이치로의 연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이이치로가 시간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말이 맞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인이 그렇다고 하자 덴카이치는 죽은 세이이치로는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며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그 사람의 방에 갔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흉기를 3개나 준비해서 세이이치로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다리 그리고 왼 손바닥을 각각의 흉기로 찔렀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흉기를 뽑아서 다른 곳을 찌르면은 피가 뿜어져 나와서 방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흉기 3개로 각각의 부위를 찌른 후 시체를 안마당으로 집어던졌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라운지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흉기는 어떻게 회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덴카이치는 아주 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범인은 흉기를 회수하지 않고 세이이치로의 몸속에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현장에는 아무 흉기도 없었다고 반론을 하자 덴카이치는 흉기를 회수하지 않고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흉기는 얼음 단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 시체 가운에도 주변 흙에도 물에 젖은 흔적은 전혀 없었어. 아, 실례. 얼음이란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액체를 얼린 건데 그 액체가 물은 아닙니다. 물이 아니라면 뭐지? 덴카이치가 쿡쿡 웃더니 말했다. 방금 경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장 곳곳에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다고. 뭐라고? 그게 흉기의 정체였던 겁니다. 범인은 피를 흘려 단검을 만든 뒤 세이이치로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 단검의 범인이 시체를 앞마당으로 떨었을 때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녹아서 마치 시체에서 뿜어져 나온 것처럼 보인 겁니다. 덴카이치의 목소리가 안마당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투숙객들은 얼이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예, 투숙객들이 얼이 빠진 표정으로 이제 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피를 얼려서 만든 단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가 이게 뭐 녹아버리면은 마치 시체에서 이제 그 나온 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명탐정이라고 이 덴카이치를 치켜 세워주는데, 그때 관할 경찰서 형사가 경감이 나에게 다가와서 메모를 하나 전해줍니다. 근데 이 메모에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현지 과학수사단에서 보내온 메모인데요. 시신에 난 3곳의 상처는 다 오른쪽 대퇴골 골절단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는 메모였어요. 즉 세이이치로는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인데 그때 다리가 골절됐고 그 골절된 뼈가 오른쪽 대퇴부 근육을 찢고 튀어나와서 왼손을 관통한 뒤에 가슴에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에는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3곳을 찌른 뒤에 그 뼈는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흉기가 발견될 까닭이 없었죠. 흉기란 다름 아닌 그 피로 만든 단검이 아니라 세이이치로의 몸속의 뼈였던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그 정확한 진실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이번 사건은 타살이 아니라 세이이치로가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시간에 신경을 썼던 것도 특별한 별이 보이는 시간을 신경 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세이이치로의 다리뼈가 골절되면서 벌어진 희귀한 사고였던 것이에요. 경감인 나는 형사가 전해준 메모를 본 순간 실로 난감한 위치가 돼버렸어요. 덴카이치 탐정이 주장하는 피의 단검설은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민에 빠진 나를 무시하듯 명탐정 덴카이치는
힘주어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범인이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미야모토 당신이에요. 미야모토는 세이이치로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다. 당신은 부인이 병에 걸리자 사장인 세이이치로에게 휴가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세이이치로는 허락하지 않았죠. 부인은 그날 점심 무렵, 즉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숨을 거뒀습니다. 만약 옆에서 지켜줬다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당신은 그날 이후 세이이치로에게 원한을 품게 됐죠. 도대체 언제 이런 조사까지 했단 말인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덴카이치를 바라봤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미야모토가 강력히 부인했다. 사장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죽이진 않았어. 제발 믿어줘.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약품업체 연구원인 당신이라면 세이이치로와 같은 혈액형의 피를 손에 넣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 말도 안 돼. 난 범인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다니까. 마침내 미야모토는 울기 시작했다. 범인이 아닐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범인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상 별 수 없다. 미야모토에게 범인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덴카이치이기 때문이다. 그가 피해 단검을 사용했다고 하면 사용한 거다. 그의 말이 곧 진실이다. 그가 범인은 미야모토라고 하면 미야모토가 범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였군. 정말 이번 사건에선 자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는 늘 하는 대사를 읊으며 손에 쥐고 있던 메모를 조용히 찢어버렸다. 이 소설이 이게 코믹하네요. 코믹합니다. 상당히. 예, 블랙 유머 같고요. 네, 그리고 블랙 유머네요. 예, 이 소설의 호불호가 상당히 갈려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시시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좋아하냐면요, 이 작가가 히가시노 게고가 사실은 이런 소설을 통해서 약간은 본격물에 대한 것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죠. 약간 이렇게 시시하다 본격물은 이러면서 쓴 책이라서 아주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긴 하죠. 이 덴카이치를 자꾸 명탐정이라고 꼭 만듭니다. 한 이유가 예. 그러니까 그게 비꼬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명탐정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게 네. 흉기 이야기를 좀, 이게 흉기를 찾는 거잖아요. 제목 자체가 흉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흉기 이야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할 방송이 지난 여름에 제가 추리 소설 학교에 가가지고 특강을 한번 했잖아요. 추리 소설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한번 공지도 했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 특집 방송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제가 특강 8월에 갔다 오신 거죠? 8월 31일 날. 그거를 11월에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할 텐데, 거기에 프로파일러 현지 경찰의 경사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흉기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드리려고요. 안 재밌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범인들은 흉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이 별로 없으니까 칼이나 망치 이런 게 흉기로 쓰이는데, 흉기를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왔을까, 혹은 샀을까,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러시니까 프로파일러시 분석을 해보셨겠죠. 정말 놀라운 거를 하나 알았답니다. 뭐냐면은 흉기는 거의 100% 다이소 제품이랍니다. 가지고 웃겼는데 안 웃기세요? 네, 굳이 특정한 상표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근데 저는 웃겼던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싸잖아요, 거기 제품이. 그러니까 어떤 범인들도 제일 싼 곳에 가가지고 사고 그래서 다이소. 이게 재미있는, 이게 소설성 얘기 아니라 실제 범죄에 쓰인 거잖아요. 좀 재밌다 그러면은 좀 그렇긴 한데. 교수님 괜찮으신 거 맞죠? 그만 웃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웃었는데 그렇게 웃을 일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당연히 아니죠. 실제 범죄에 사용했던 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독자 서평 좀 소개해 주시죠. 비가 오는 날 시간을 죽이고자 찾아간 책방에서 무심코 구입한 한 권의 책이 저를 히가시노 게이고의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에 대한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블랙 유머와 작가가 생각한 추리 소설들의 특징에 미스테리적 요소를 잘 버무린 작품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추리 소설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온 내가 그를 죽였다와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라는 추리 소설의 혁신적인 작품을 낸 히가시노 게이고는 노력하는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명한 작품들 리스트 중에 왜 이 책이 없는지 참 아쉽고 그렇기에 더 추천하고 싶은 책 바로 명탐정의 규칙입니다.